원래는 그 히가시노 게이코를 번역한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파리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알랭 드 보통은 이제 번역한 지가 좀 돼가지고 또 최신작들은 다 다른 분이 하셨는데 과거에 살면서 제일 나쁜 게 과거에 그 영광을 파먹고 사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제가 지금 옛날 걸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리죠? 네. 그 원래는 그냥 다짜고짜 번역 얘기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금방 사회 보신 분이 말씀했듯이 22일에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필립 로스 그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행사 굉장히 좋은데 딱 하나 섭섭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로스가 이 30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번역 얘기로 들어갈까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을 한 지가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의 그런 분위기와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1위, 2위 게이코라든가 하루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도서관 대출 순위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도 하루키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일본 소설들이 이렇게 큰 흐름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립 로스도 우리한테 많이 읽힌다 그래봐야 30이 못 끼지만 이해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알려지고 우리가 들어보고 이렇게 한 거는 매우 최근에 꽤 한 10년 많아야 길어야 20년 이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번역 특히 소설 번역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국 문학은 이제 이렇게 문학성이 있고 순문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면이 있었지만 그 소설 번역 쪽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것들이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번역을 시작한 초기 그때는 제가 그리시엄이나 그런 거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초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중요한 작가들, 그러니까 현대 문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구분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순문학, 순수문학, 이제 진지한 문학의 작가들이 점점 이렇게 우리의 가시권으로 시야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죠? 우리의 독서 습관이나 우리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변화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제 필립 로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서하는 분위기, 독서하는 흐름 거기에 또 이제 이런 필립 로스를 포함해서 현재 살아있는 분들의 어떤 작품들이 쭉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큰 중요한 흐름을 이루면서 우리의 문화를 많이 자극을 주었고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행복한 조건에서 번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순수한 문학 작품들, 해외 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우리의 일반 독서 시장으로 편입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다행히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그다음에 또 그런 진지한 작가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번역하면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한 새로운 번역하는 분들도 비슷한 작업,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가 좋아했던 작가인 필립 로스가 엊그제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어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묘해지면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 번도 안 읽어봤다라는 분이 계시면 시작을 울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대학생 자기가 굉장히 그 사람은
자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하여간 그 자기 얘기, 그 자기가 대학 간 얘기, 그 대학 시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 나이, 그때 얘기를 하는,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흥미로운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싶었고, 잠깐만요. 그 해외 문학,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해외 작가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그 이 번역한 결과물, 즉 작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는데 번역 작업 자체에 대한 얘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참 되게 지루한 얘기이거든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전부?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많이 읽고 또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그 제목을 원래 이제 소설의 번역이었는데 이제 이걸 좀 바꿔 소설 번역의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통번역단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소설 번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번역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미 우리가 저기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는 거니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번역에 대해서 소설 번역에 대해서 어떤 통념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통념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 일리가 있고 옳고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의 그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설 번역의 상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걸 소개하면서 몇 가지 소개하고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듣던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맞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 이면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까? 관심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한번 어떨지. 이건 원래 이런 거 전혀 안 쓰는데 이게 너무 허전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되네. 깨끗하죠? 괜찮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첫 번째 그 상식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읽히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다. 이런 상식.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잘 읽히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가독성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얼마나 잘 읽히느냐라는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파생이 됩니다. 가령 이 책은 왜 이렇게 직역투냐? 왜 이 책은 이렇게 번역투냐? 너무 이게 부자연스럽다. 우리말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흠을 찾고 그거를 또 가령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이제 출판사 같은데 편집부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이 잘 읽히게 이렇게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그 다듬는 게 그 일이었습니다. 이제 윤문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글을 매끄럽게 다듬는다는 거죠. 그 지금도 이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당연히 그 자체를 뭐라 할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번역에 대해서 이래야 한다, 번역이 저래야 한다. 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쪽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할 때도 이러한 어떠한 번역이 이래야 한다, 번역은 잘 읽혀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저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이 반대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반대를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
번역이라는 거나 글이나 말이라는 거는 그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맞게 쓰는 거지, 이래 하고 이게 좋고 저게 옳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따라서 근데 이런 명제 잘 읽히는 건 지원 번역이다라는 게 누가 이거를 반대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은 이게 말이나 글의 흐름이 쫙 이어지는, 그러니까 쫙쫙 페이지가 넘어가는 페이지 터너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거죠. 그런 흐름은 이게 탁월해. 그래서 이게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게 그렇게 될지 몰라도 말이 글로 담기는 순간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글이라는 건 얼마든지 다시 둘이 넘어가서 다시 돌이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 페이지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가만히 음미하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식의 독법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빨리 읽히고 순식간에 2시간 만에 다 읽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뭔가에 대한 감각이 그걸 잃어버린 번역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혹은 그 번역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 다른 것일 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가령 우리 글로 쓴 소설이라 하더라도 혹은 시라 하더라도 정말 좋은 소설, 정말 좋은 시들은 그렇게 가독성이 좋은가요? 그게 술술 읽히나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음미하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제일 높은 그 우선순위를 두시나요? 제일 잘 읽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번역한테는 굳이 그걸 그렇게 강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가령 우리가 우리말로 쓴 소설이나 시에서는 오히려 우리말로 좀 부자연스러운 데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이것이 일상어와는 다른 어떤 것을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문학적인 뭔가, 시적인 뭔가를 맛보면서 즐거워하는데, 번역은 늘 우리가 기존의 일상어 수준에서 일상에 그냥 흔히 써서 매끄럽게 되고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 속에 가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아마 외국 소설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본 많은 작품들 가운데도 외국어로 봤든 뭐로 봤든 진짜 좋은 소설이나 진짜 좋은 시라면 아마 그 나라 자체 언어의 어떤 기존 규범들을 많이 위반을 하려고 아슬아슬하게 가는 부분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네 모국어로, 예를 들면 영어면 영어로 독자들이 본다 하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쓴 언어와는 다른 어떤 면모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바로 이것이 뭔가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그게 좋은 소설이라 좋은 시의 어떤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가령 내가 봤을 때 내가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원문을 읽었는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보던 영어가 아니야. 정말 새로워. 그래서 좋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한 번역자로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담아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러한 이 원래 원문의 새로운 시도, 참신한 시도, 창의적인 시도를 우리말로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칫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잘 읽히는 기준 혹은 가독성의 기준, 우리의 기존의 어떤 그런 흔히 쓰는 일상어 속에서 다 소화해내라는 어떤 그런 요구에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설픈 번역자가 정말 우리말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뻑뻑한 말로 쓰는 거와는 달라야겠죠, 그죠? 그걸 칭찬하자는, 그걸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 언어의 새로운 시도들은 항상 이러한 잘 읽힌다든가 가독성이 있다든가 벗어난 뭔가 이질적이고 뭔가 생경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는 시도는 그건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나 이러한 그 잘 읽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막혀버린다면 우리가 그 번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너무 옹색해지고 너무 진부해지고 그럴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독자들도 우리 문학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으로 번역 문학을 읽어도 번역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 이런 새로운 요소들이 우리한테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즐겁고 재밌는 요소로 받아들일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번역하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서로 호흡이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또 언젠가는 또 우리의 기존 언어로 편입이 되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풍부해지는 언어가 더 풍부해지는 이런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떠한 새로운 시도로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생경함이 그런 이질적인 면들이 이러한 우리가 이른바 가독성을 방해할 수가 있지만 그런 요소와 그러니까 진짜 미숙한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움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어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역은 나쁜 번역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죠? 오역이 나쁜 번역이라는 데 대해서 그걸 누가 그 부정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번역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서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 오역이라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 말 자체는 맞고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이면은 또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역하고 얘기할 때 그 말 자체가 오라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물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라는 게 있다라는 건 반대로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정이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정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라는 거가 있다는 거는 정을 전제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오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역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역 얘기만 할 때는 그걸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정역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정역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게 있고 그러니까 틀리는 게 있고 맞는 게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틀리지 않으면 맞는 거냐,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냐 이 번역의 세계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이게 틀리지 않으면은 반대로 맞는 거 이렇게 되는 문제인가요? 또 그게 다인가요? 혹은 예를 들어서 오역에 반대되는 부분에서 오역을 이게 명백하게 잘못 이해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정확한 정역 올바른 번역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써놓은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물 일어설처럼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언어가 대응한다라는 말처럼 하나의 원작에는 하나의 궁극적 번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생각인가라고 제가 지금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한 부분, 그러니까 오역 가운데도 기본적으로 오해한 부분, 예를 들어서 부정을 긍정으로 오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만약에 옆으로 밀어놓고 생각한다면 뒤집어 생각하면은 과연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 오역이 아닌 게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가령 하나의 언어와 다른 언어가 똑같이 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라 하더라도 A란 나라, B란 나라, C란 나라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지칭하는 말이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듯이 언뜻 보면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런 어긋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번역은 그러니까 오역을 깔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그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말 뜻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의미라는 것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마치 그 의미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해진 것처럼 그 의미를 이렇게 포착해서 가져온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담긴 거를 꺼내오면 그것은 아무 탈 없이 일로 이동될 것이다라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뭐가 써 있는 텍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물체 자체가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약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의미라는 거는 내가 읽는 사람이 그걸 보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죠. 의미라는 게 거기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읽을 때 나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건 이미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늘 여기서 형성돼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늘 흔들리는 거고 이렇게 이미 있는 거에다가 다른 거를 맞춰가지고 이거와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이라는 거는 실제로 아까 이제 노란색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만 흔히 하는 말로 해상도가 되게 낮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볼 때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인물에 대한 묘사는 되게 조금만 있는 거죠. 되게 여백이 많은 묘사인 거죠. 머리카락이 노랗다. 그게 노란색이 센 노란 건지 약간 갈색을 띈 건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게 영화나 이미지로 보여주면 확 한 번에 보여주지만 소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여백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으로 그러니까 나와 읽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상으로 채워 들어가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채워 들어가는 부분은 누구나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뭔가가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상상력으로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소설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또 한 사람 독자이기 때문에 읽다가 그게 쌓이게 되면 이것이 축적이 돼서 각 번역자마다 다른 색깔의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번역이 인간적인 일인 거죠, 되게.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피아노 곡을 연주할 때 사람이 치면 다 다르게 치듯이 마찬가지로 번역도 거기에 여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악보가 음악의 모든 걸 표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글이 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걸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여백이 있고 성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반은 상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상상이라는 거는 읽는 나와의 상호작용이고 그 상상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텍스트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오와 대립되는 정이라는 뭐 하나뿐인 뭐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정오 했을 때 그 오라는 말이 서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정이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번역에서는 이 말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번역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가독성과 정확성이죠. 이게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말로 풀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쫓아야 된다고 독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번역자들은 그 두 가지를 쫓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번역은 늘 반역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두 가지를 좀 더 파헤쳐 보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말 하나하나가 가독성,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한 번역,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읽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봐줬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두 가지를 에서 이게 많은 변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대한 논쟁이나 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이 가독성과 정확성이라는 그 두 가지 기준은 굉장히 많은 변주를 일으키죠. 아까 저기 의역 직역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역이 직역 나온 번역이다. 이렇게 의역인지 보통 잘 읽히려고 하면 거기에 의미를 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단어 대 단어로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직역과 의역 논쟁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그 흥미로운 표현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이제 충성 논쟁이라고 있죠. 혹시 아세요?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작가에게 충성할 것이냐, 독자에게 충성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에게 충성하면 어디로 가요? 정확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작가에게 충성하면 직역으로 가게 되고, 독자에게 충성하게 되면 의역으로 가게 되고, 독자에게 충성하게 되면 가독성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 그 이론 같은 데서는 이제 충성,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외국어가 있고 한쪽에는 우리말이 있고 했을 때 여기에 어느 쪽에 더 기우느냐, 이제 이걸 이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지에 적은 질문 중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중에 당신은 어느 쪽이냐,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질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워딩이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 취지인즉슨 정체를 밝혀라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은 그냥 저기 깊이 아시는 거죠. 이쪽을 이런 걸 아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네 전략은 어떠하냐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여기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그렇게 그 범주의 이런 식의 선택의 문제로 만약에 그걸 일단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다 속성이 저렇게 성향이 다른 것 같아. 저도 당연히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마치 내가 하루아침에 그 성향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몇십 년 직역을 해왔더니 너무 지루해. 그래서 내일부터 난 의역을 할 거야. 그래서 갑자기 변신을 해가지고 의역을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내가 꺼냈을 수 있는 무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여러 깊은 곳에서 이게 규정을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한 개인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흔히 이걸 걸음걸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친구가 걷는데 너무 예쁘게 걷는단 말이지. 그래, 나 저렇게 걸어야지 내일부터. 이렇게 해서 걸으면 걸어지나요?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그 몸에 많은 코디네이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자기의 그다음에 기본적 신체적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몸의 여러 부위가 서로 호응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 합쳐지고 또 꾸준한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훈련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걸음걸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번역을 하는 어떤 그런 태도도 사실은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꺼풀만 바꿔가지고 표면만 바꿔서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성향이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뭐 보는 분들이 판단하시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사실 그걸 좀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외국어와 한국어, 그러니까 A란 언어와 B란 언어라는 그 두 개의 항을 놓고 생각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저의 이제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놓이니까 우리가 A를 충성할래, B를 충성할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원문 A란 언어와 B란 언어를 이거를 고정되고 이미 완성되고 변화할 수 없는 실체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그 이렇게 A란 그 원작과 그 번역된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져서 함께 제3의 어떤 걸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령 A라는 언어 원작도 이 원작이 완성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미 결정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언어가 쓴 작가가 그 언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에 다가가려는 노력에 어느 한순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투여하는 순간 다시 유동적인 유동체가 돼버려서 이게 가서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 또 달리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살아있는 어떤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건데 이 원작 자체가 뭔가를 지향하는 어떤 거를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해석들을 소화해내면서 내가 한 번에 하나님의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완전하게 한 번에 말을 해버려서 완전한 말. 그러니까 바벨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 말 하나면 그냥 모든 게 더 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을 이미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향해 가는 뭔가를 이제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A라는 언어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완결된 어떤 완성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거 그래서 열려 있고 뭔가를 지향하고 하는 거라면 어떠한 그러한 완전한 어떤 것을 향해 가는 어떤 도상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번역의 역할은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원작이 바라보는 부분을 같이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3의 뭐가 있어서 어떤 완전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뭐 이상적인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 거를 번역이 협력해서 그걸 함께 바라보는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번역 작업을 해볼 때 그러니까 제일 뭐랄까 낮은 수준의 것이 기계처럼 하는 거죠. 이 단어 이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뜻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의역이란 거랑 달리 그런 거랑 달리 실제로 이 글을 쓴 사람 이 글이 뭔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내가 충성하고 하는 거는 네가 아니고 네가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가고자 하는 거에 그러니까 원래 작가가 충성하고 싶었던 곳에 나도 충성한다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 외에 또 제3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은 문학 작품일수록 그렇게 열려 있는 작품일수록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작품 번역일수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그 역시 고정된 한국어가 아닌 이상한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언어가 어떤 사람들 눈엔 생경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직역이나 의역이다, 정확성이다, 가독성이다 이런 이항적인 대립을 해서 이렇게 머물면 그거는 마치 계속 갈등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제3의 뭔가를 향하는 뭔가가 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발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책을 읽으실 때나 혹은 번역을 해보실 때 한번 자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이런 마치 갈등하는 요소가 꼭 갈등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 얘기는 번역은 원작을 훼손할 수밖에 번역은 원작을 망칠 수밖에 없다. 즉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시의 번역입니다. 시 같은 게 사전 질문을 보니까 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라임이나 이런 같은 거 사운드가 있는 거. 시는 어떻게 보면 뭐 반 이상이 음악이죠.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특히나 정형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근데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군을 맞춘다거나 할 때 그런 운 맞춘 거를 어떻게 번역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죠? 맞고 그래서 그런 건 번역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단지 그 라인만이 아니고 또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쉬운 말 드레스 같은 말이 있죠. 드레스 같은 말이 있는데 드레스가 어떤 옷이에요? 드레스가 우리말로 뭐예요? 드레스가 우리말로 뭐죠? 순수 우리말로. 원피스는 또 그것도 저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 영어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드레스 우리말로 뭐예요? 가령 그러니까 쉬운 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잘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엉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서는 원래 그쪽 문화에 이렇게 담겨 있는 부분들을 못 가져오는 게 흔히 이제 번역에서 잃어버린다고 하는 lost in transl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번역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면 번역이라는 걸 거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 버린다. 딱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하는 게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나면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말장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A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들 중에 당신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쉬운 얘기입니다. 너무 답이 쉽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래야지 이걸 뭐 된다고 막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정식 번역으로 안 되니까 이제 뭐 주석으로 한다든가 뭐 다른 식으로 처리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 아무튼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말 운 좋게 뭔가 잘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 맞는 거고 그건 사실 안 되는 걸 뭐 가지고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결정적이냐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바로 번역이 안 되는 것에 그쪽 부분에 원래 그거에 핵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죠? 되게 신비한 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세계관의 반영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철학의 반영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전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가령 인간 관계도 그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번역이 아니라 그냥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같은 얘기를 가져오면 뭐라고 쓰냐면 언어화할 수 없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종교의 신비주의의 핵심,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이나 종교의 핵심들은 언어화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다, 언어화 표현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제 더 큰데 의지하려는 겁니다. 그거는 번역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 그런 거라면 언어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같은 걸 이렇게 유추하듯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사 가장 신비한 비밀은 우리가 언어화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냐, 아닐 것이냐, 언어가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가령 실제로 우리 소통 가운데도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는 가운데도 정말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그러한 가장 진실한 부분이 다 이해가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언어로 무슨 말을 하지만 뭐 이렇게 연인 간에 이런 뭐 하고 그럴 땐 맨날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 것이고, 그죠? 다 전달된 것 같지만 아닌 것이고, 다음 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령 옛날에 친구를 막 가르치는 말 중에 지음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검은 걸 타면은 그 사람은 이제 혼자 딱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그런 지음의 관계다. 그 소리를 알아듣는 관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들 가운데도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그게 친한 거의 증거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사실은 언어 자체가 가진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번역이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언어가 그 모든 것을 다 전달한다, 혹은 둘 사이에 완벽한 소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다 하더라도, 완전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냐, 또 그렇다 해서 언어를 사용한 소통이 그 무너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 라임이 잘 번역이 안 되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말장난 같은 게 번역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를 읽기 때문에 또 상당히 재밌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번역에서는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번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가령 더 깊은 얘기로 가는 거 연결된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번역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불가능한 면이 분명히 있으나 번역을 포기할 만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여기에는 이제 그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번역 불가능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태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제 제가 경계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이 그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원작 자체가 이렇게 원작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그 이 말씀의 전제에는 원작이 뭔가 망칠 만한 것이란 전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뭘 망쳐놔도 별게 아니면 그걸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뭔가 원작은 대단히 중요한데 번역 니까짓 게 그걸 망쳤다, 이렇게 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훼손했다라는 거 되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말 속에 그 원작에 대한 일종의 물신주의가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트라는 거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거기서 동적으로 살아나는 건데, 그걸 어떤 고정된 물건인 것처럼, 그런 페티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숭배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뭔가 완결된 모인 것인 양. 그래서 거기서 뭔가 조금 그거와 달라지면 이것이 훼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전제로 깔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작 자체가 열려 있는 거고 미완이고 진행 중인 거라고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그걸 어떤 망친다든가 생각할 필요 없이 같이 둘이서 협력해서 뭔가 더 완전한 것을 바라보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바라봅니다. 요 세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더 밑에 내려와서 이제 번역의 불가능성,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이거는 아까 이제 필립 로스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주제가 해외 작가니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번역 문학은 외국 문학이다. 맞죠? 그죠? 이거 딱 그러나 해봐 궁금하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당연히 외국 문학이죠, 그죠? 외국 문학인데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외국어로 쓰인 외국 문학과 한국어로 쓰인 외국 문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령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채식주의자 영어판이 한국 문학이에요, 외국 문학이에요? 한국 문학인가요? 외국 문학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영문학은 아니죠, 그죠? 성경은 영문학에 껴주나? 호메로스의 번역한 거, 혹은 뭐 천일야와 번역 같은 것들은 영문학으로 껴주나 안 껴주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뭔지, 예를 들어서 한국 문학을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쓴 문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혹은 영문학을 영미권 사람들이 영어로 쓴 문학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됐을 때 가령 번역된 소설은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령 이제 그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가령 채식주의자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많이 논의할 게 있는데,
채식주의 같은 게 그러니까 영어로 기록된 문학 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 이것도 문화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을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 다루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할 경우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오늘 특별히 굳이 이 얘기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를 보자는 거죠. 우리를 보자는 게 보자는 건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뭐 도서관에서도 작년에 국내 작가, 올해 해외 작가를 나누셨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설책들을 읽을 때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한국어로 쓰여진 이상 국내 작가의 글을 읽는 것과 외국 그 작가의 글이 원래 원작이 그거인 거를 읽는 것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혹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는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한국어인 덩어리에서 이렇게 뭔가 서로 융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 한글로 된 책들을 읽는 사람들이 혹은 작가나 번역자들이 그런 그 한국어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하루키에 영향을 받은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것이 한국어로 되는 어떤 이런 문화적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외국 국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실제로 하는 독서 행위, 독서 활동 이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혹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서로 그러한 외국 한국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출신은 원래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어떤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면서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얘기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이제 로스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은 물론 당연히 미국의 중요한 작가이긴 하지만 우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외국어 실력이 좋으니까 원서를 읽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국어로 읽는 거죠, 그죠? 한국어화된 로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문학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이렇게 뭐랄까 외국 혹은 해외 문학 이래 가지고 그렇게 어떤 울타리 속에 넣은 다음에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놔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그건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독서하는 이런 독서하는 행동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자의식, 자기 그를 분석해보는 어떤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면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나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우리의 번역 문학은 어디에 속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번역 때문에 인간 번역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다, 이렇게 맞나요?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사전 질문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건 전부 다 단언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사라진다 한다면 맞다 그러면 이제 문제 커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원생 한 명이 보더니 아니 그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사라질 수 있다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러나는 아니고 이건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맞다 그럴 수 있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바꿨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어려운 문제인데 몇 가지만 제가 저도 앞으로는 모릅니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돼갈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만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번역, 이제 구글 번역으로 대표되는 번역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이제 확 달라졌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신경망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의 번역 방식과는 좀 다르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기계 번역이 사람이 말을 이해하는 방식을 흉내냈어요. 그걸 구문 기반 번역이라고 합니다. 구문을 분석해가지고
그 인간의 말이 어떻게 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언어의 구문을 분석하고 B라는 언어의 구문을 분석해가지고 짜맞추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건 다 털어버렸습니다. 털어버리고 통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와 그 같이 나타난 그 이 쌍은 뭐가 제일 많은가? 이걸 따지면서 이렇게 이제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뭐냐하면 왜 언어에서 기표와 기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의, 언어의 그 의미의 부분은 버리는 겁니다. 의미 부분은 털고 기표가 되는 부분만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기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그거랑 제일 많은 것만 짝을 맞추면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구문 기반에서 통계 기반으로 바뀌는 순간, 즉 기의를 버리는 순간 인간이 가는 길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되는 순간 기계는 확 발전했어요. 기계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비약적 발전했다 그러는데 우리와는, 인간과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인간보다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는 또 한 번의 비약적 발전이 있어야겠지만, 근데 거기서 뭐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제가 볼 때, 이건 뭐 제가 이런데 이렇게 뭐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느낌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통계적으로 하니까 현재는 그 번역하는 단위가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문단, 즉 콘텍스트를 맥락, 문맥을 형성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이렇게 이어 맞추는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뭐 읽고 쓰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텍스트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읽어내는 과정에서 성긴 언어를, 해상도가 낮은 언어 속에 내 상상력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 맥락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맥락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이 읽기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그것이 또 번역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가는 부분인데, 기계는 그 부분으로는 아직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가진 그러한 통계적 방식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혹은 이런 나의 말을 우습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고 확 뛰어넘어서 정말 천지개벽할 뭐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아직 현재로서는 이런 사람과 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통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계가 다수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빠른 시간에 엄청난 컴퓨터의 능력으로 다수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제일 통계적으로 적절한 부분을 골라내는 건 잘하고, 그러면서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읽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거기서 출발한 어떤 그 부분에서 중요한 문맥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번역 같은 번역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소설 번역 같이 정말로 읽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은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게 그건 현실이고, 제가 볼 때는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이렇게 빨리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예를 들어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번역이 사라지느냐 마느냐, 이거가 중요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더라도 가령 옛날에 예를 들어서 목수 일을 엄청나게 잘하던 분들이 그냥 가내수공업이나 이렇게 소목이나 동네 어디에 있는 DIY나 이런 데 이렇게 점점이 머물면서 뭐 큰 소득을 못 누리고 그냥 이렇게 점점이 박혀서 그 나름으로 즐거움을 안을 수도 있지만, 혹은 그것이 이제 예술적으로는 훌륭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가구를 만드는 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사라지느냐 아니냐라는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번역의 기본적인 이루어지는 방식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공장이 지배할 것이냐, 간해수 공업이 지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 텍스트의 역할이 과거만큼 중요해지지 않는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다음에 또 얼마나 진지하게 볼 텍스트이냐도 중요하고. 가령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제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신문을 대충 보는데 그게 100% 완벽한 번역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대충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번역이라면은 그걸 굳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100% 꼼꼼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소비되는 방식, 텍스트가 가지는 영향력, 텍스트가 가지는 그러니까 글로 된 텍스트가 가지는 어떤 그런 힘,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다른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는 설사 그냥 남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남을까라는 게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제가 살아온 세상하고는 좀 또 다르게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 된 텍스트의 영향력은 좀 약해지고 이미지나 다른 부분들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이렇게 진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읽는 방식에 대한 그런 존중은 좀 줄어들고, 이게 빨리빨리 메시지만 대충 파악하고 가는 어떤 그런들이 커지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대세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당연히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얘기인가요? 아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 번역은 안 사라져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문제가 하나,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현실 사회와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 이걸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또 하나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번역이, 그러니까 번역의 어떤 인간다운 면 때문에 번역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의 어떤 부분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